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뭐 50대, 60대 뭐 정도만 돼도 식사량이 젊었을 때 못지않게 잘 드세요. 그죠? 그럼 다 살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젊었을 때 먹는 거 자꾸 기억해서 그만큼 밥을 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혈당이 높은 거예요. 음식량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뱃살이 나와가지고 출렁출렁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나이살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에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힘들어 하죠. 너무 먹으려고 하죠.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뭐 마르면 목이 안 좋대나? 뭐 그러면서 그러고도 있어요. 뭐 너무 저처럼 너무 쫙 말라도 안 좋지만, 근데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푸근하게 있으면 병이 걸린다니까요. 혈당이 왜 높아지는가? 서양의학에서는 췌장이 고장났어.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해. 자연의학에서는요, 당신이 많이 먹었으니까 혈당이 높은 거지. 특히 탄수화물을 단기간 내에 많이 섭취한 깡, 떡, 뭐 밀가루, 뭐 음료, 뭐 이런 거 잔뜩 먹으면 당이 높아지지. 그 특정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예전에는 80만 먹어도 됐는데 기운이 딸리니까 더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더 먹은 만큼은 과잉당으로 가서 혈당이 높아져. 또 체온이 떨어지면 당이 필요하니까 체온 떨어지는 거 아시죠? 말초혈관들이 막히니까 나이 들면 체온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그 나이 들면 혈당이 높아지는 거야, 자연적으로. 스트레스 등 혈당을 높여서 인체를 지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육도 써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비상사태 또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하니까 혈당을 높여요. 그게 인체를 지키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하고 혈압을 낮추듯이 혈당도 낮추면 체온 유지 안 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의학은 몸이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잘못된 원인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 서양의학처럼 무조건 혈당이 높으면 너 당뇨 낮춰야 돼. 합병증 오니까 너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약을 먹이는 접근 방법은 조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뇨란 뭔가 보시면 얘기했잖아요. 서양의학 병원에서는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부족해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요. 그래서 당뇨가 오줌뇨예요. 당이 포도당의 당입니다. 오줌으로 당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줌으로 당이 나오는 게 혈당이 높아지면 오줌으로 당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병이 아니라고. 근데 계속 그렇게 나오면 먹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성 당뇨가 문제인 거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단 거 먹고 갑자기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러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재수 없이 그 다음날 병원 가가지고 잔뜩 먹고 폭식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랬었는데 뭐 검사에 걸려가지고 검사 받으라 그래가지고 한번 받았는데 당이 확 높이 나와요. 그러면 여지없이 당뇨약을 먹게 되죠. 그죠? 이거는 병이 아닌데 일회성으로 왔었던 건데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한다. 이때 위장에서 신호를 받은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인슐린 분비 포도당을 각 세포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인슐린이 열쇠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세포의 문이 열리고 혈당이 유지된다. 섭취 열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인슐린을 적게 만들거나 부실한 인슐린을 만들어낼 경우 세포의 문은 열리지 않고 혈관 속에는 포도당이 넘쳐나게 된다.
당분으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온몸의 미세 혈관을 막고 결국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뇨병은 오랜 기간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꾸준히 진행된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합병증으로 불거진다. 정상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사이 전 단계 당뇨 시기를 거쳐가는데 이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5년 내에 25%가 당뇨병으로 진행된다. 전 단계 당뇨는 공복 혈당 시 100에서 125 사이, 경구 당부화 검사 시 140에서 199 사이의 단계다. 자, 영상 보셨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렇게 보면 위에서 소화해서 내려오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그 포도당 들어오는 것만큼 헤아려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 그럼 인슐린이 만나서 그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을 시키죠. 이동을 시키는데 그 인슐린이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포도당을 가서 세포문을 똑똑 두드려요.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인슐린 수용체, 세포에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게 인슐린 냄새를 딱 맡으면 얘가 입을 딱 벌려요. 그럼 그 안으로 중성지방 형태나 글루카곤 형태로 해서 집어넣죠. 지방 형태로 전환시켜서 집어넣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세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당이 넘친다는 거는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분비보다 더 많은 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드려도 이 세포가 문을 안 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이 넘치죠. 여러분들 그 기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계속 그렇게 먹어왔어. 그러면 세포가 배고파 있는 상태예요. 지방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시도 때도 없으면 이미 먹었어. 당 전부 줘서 얘네들이 쓸 게 다 있어. 근데 또 와가지고 인슐린이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안 열어요? 안 열지. 입 다물 수 있죠. 당이 높으니까 당뇨약을 먹으면 이 닫고 있는 세포에 입을 강제로 찢어요. 그래서 지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지.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먹는 거, 그러면 왜 당이 이렇게 높아질까? 보면, 여러분들 국에다 밥 먹잖아요. 국에다 김치 이런 거 먹잖아요. 87%가 탄수화물이야. 단백질 9%, 지방 4%. 김밥은 81%네. 칼국수는 90%가 넘네요. 짜장면도 75%가 넘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열을 내는 영양소잖아요. 저게 이상적으로는 4대 3대 3이에요. 우리나라 식단은 많이 잡아줘야 70에 15, 15인데 그것도 안 돼요. 여기 일반적인 음식 여러분들 먹는 거 보세요. 대부분 80% 이상이에요. 탄수화물이. 단백질과 지방은 합쳐서 20%못 먹어요. 그래서 당뇨 걸리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탄수화물을 집중적으로 먹어요. 비율이 너무 높아서.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분산시키세요. 똑같이 먹더라도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지방의 비율을 높여서 먹으시라고. 그러면 당뇨 똑같이 그 열량을 똑같이 먹어도 안 와요. 무조건 당뇨 오면 굶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식을 조절해주면 먹는 거 먹으면서 얼마든지 당 조절 가능하다고. 혈당 조절, 포도당이 많이 쌓이면 인슐린이 터서 세포에 이렇게 옮겨가 주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인슐린 그 액도 한계가 있겠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포도당을 많이 집어넣어버리면 세포가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혈당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혈당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오줌으로
당을 배설해요. 그게 당뇨예요. 당뇨가 병은 아니에요. 근데 만성적으로 돼서 뼈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은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건데, 당뇨 전 단계는 어떤 때는 훅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걸 이제 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데,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 했어요? 식사를 잘못해서 그렇죠. 혈당 확 올라가는 걸 먹어서. 백미를 먹고, 밀가루, 빵, 또 음료, 단음료 이런 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툭툭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제 당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부담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뇨병의 증상,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목이 자주 말라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갈증이 나고 오줌을 많이 싸요. 당이 넘치면 오줌을 자꾸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체중이 줄 수 있어요. 당을 계속 빼내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자주 고파요. 다식증. 사실은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먹잖아요. 그럼 당을 인위적으로 피에 당이 돌아야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데 이 당을 죽여버리는 약을 써버리면 혈당이 낮아지잖아요. 혈당이 낮아지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당뇨약 먹는 사람은 먹는 거에 걸신 들렸어. 그래서 더 먹고 더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뇨병 증상이 이렇다. 당뇨병 많이 걸린 사람들 같은 게 이렇다. 유전적으로 나이. 이 유전은 부모가 당뇨면 자식도 당뇨일 가능성이 높다. 왜? 식습관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죠? 고기 좋아하는 집안. 아빠 엄마가 고기만 좋아해. 그럼 자식들도 당연히 고기를 먹이겠지. 이런 원리지. 특정 음식에 대해서 부침개를 좋아해, 빵을 좋아해, 떡을 좋아해. 그러면 딱 계속 그것만 먹겠죠. 그죠? 임신, 또 스트레스,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비만, 과식, 또 고혈압 뭐 이랬을 때 당뇨병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는 당뇨 의심되면 당뇨병 검사를 해요. 이렇게 공복혈당, 수치 저런 건데 그냥 참조하세요. 8시간 이상 굶는다. 그래서 얼마 이상 나오면 당뇨병 전 단계, 126 이상 나오면 당뇨병 물질 얘기를 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요새 좀 많이 하죠. 당화혈색소 보통 정상은 5.6 이하 이렇게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당뇨약을 이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이 나와요. 그러면 7%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뇨약의 목표예요. 자, 당화혈색소는 적혈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에서 5개월이에요. 평균 4개월 정도 사는데 그 당이 적혈구에 얼마나 당절임이 되어 있느냐예요. 당을 많이 먹으면 적혈구에 그 당이 남기 때문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끈끈해지죠.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당장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3개월 정도 이상의 적혈구들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색소는 한 3개월 정도 관점으로 해서 당화혈색소가 줄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어떤 조치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바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거고 당화혈색소를 수치를 낮추는 약은 없어요. 물론 당뇨약을 먹으면 간접적으로 당을 혈액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좀 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화혈색소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당화혈색소 계속 늘어나요. 저걸 내려드리는 방법 뒤에 설명드릴게요. 인슐린. 공복 인슐린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그래서 그 혈액 안에 인슐린. 이 인슐린을 실제 정확히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인슐린은 혈액에 있으면 그냥 금방 녹아버려. 그래서 수치를 잡아낼 수가 없는데 대리 지표를 이제 잡아내는 게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식후 혈당, 식사 후에 혈당 이렇게 하죠. 이 당뇨병 검사가 몇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걸 정확히 규정하신 이 겁니다로. 이 췌장이 이렇게 생겼고 옆에 분홍색이 이게 12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소장인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또 성장 억제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인슐린은 혈액 중에 포도당이 넘치면 세포로 이동시키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호르몬이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밝혀내지 못한 호르몬도 많이 있어요. 혈액 속에 이렇게 투여해서 오장육부를 대리적으로 이렇게 조율해주는 것을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여러분들 인슐린 그러면 당뇨 생각해가지고 나쁜 호르몬을 생각하는데 이 인슐린이 없으면 세포에서 먹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열량을 이렇게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안 나오면 죽어요. 세포가. 이 인슐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몸에 많이 부하를 걸면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과 지방이 기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른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붙는데 이 인슐린을 과잉적으로 그러니까 포도당 탄수화물을 과잉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에 인슐린 분들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럼 다른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항스트레스 호르몬도 잘 안 나오고 기분 좋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도 안 나오고 장에 관련된 호르몬도 안 나오고 이러면 다른 병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혈당을 내리고 과다하면 지방으로 축적돼. 왜냐하면 포도당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피를 작게 하기 위해서 중성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집어넣는 거예요. 간과 근육과 뱃살을 중성 지방 형태로 집어넣는데 간이나 근육에 넣는 걸 특별히 글루코겐이라고 명명을 한 거지. 그것도 중성지방의 일종이다. 생각했습니다. 혈당은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음식을 먹으면 뚱뚱해져. 혈당은 내리지만 글루카곤은 인슐린의 반대 호르몬이에요. 혈당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러면 간에서 명령을 내려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간과 근육에.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어디서 돼요? 췌장에서 돼요. 인슐린도 췌장에서 만들어요. 그 글루카곤이 가서 혈당이 부족하면 간을 똑똑 두드려서 글루카곤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까 중성지방 글루코겐을 녹여서 혈당으로 올려야 돼요. 이게 글루카곤의 역할이에요. 글루카곤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이게 두 개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두 가지네. 그죠? 그러면 약을 쓸 때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뇨 걸리면 혈당 높다 그래서 혈당 낮추는 약을 주잖아요. 그럼 무슨 약을 쓰겠어요? 혈당 높으면 인슐린을 건드리거나 글루카곤이 나오면 어때요? 분해해서 당이 높아지잖아요. 글루카곤 못 나오게 하거나. 그죠?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중에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거나 또는 췌장을 막 자극시켜서 주업해가지고 인슐린 다 뽑아내거나 아니면 합성 인슐린을 혈액 속에 투여시켜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을 때려가지고 글루카곤을 못 만들게 만들거나 그러면 혈당을 낮출 수 있죠. 그럼 건강해지나 몸이?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필요하죠. 계속 저장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호르몬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을 때 당뇨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슐린 분비는 크게 두 가지. 근데 기저 인슐린,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인슐린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정량으로.
공복 상태에서도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공복 혈당 자고 일어나서 했는데 공복 혈당이 좀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크롬 같은 게 부족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당뇨약 먹는 사람 중에서 꽤 오랫동안 먹던 사람들은 아침에 인슐린 분비가 기저 인슐린 수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추정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당약을 먹잖아요. 그럼 곧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에서 반응하기 위해서 기저 인슐린을 이렇게 못 갈아 놓는 게 아닌가. 기저 인슐린이 잘 안 나오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식후 인슐린, 음식 섭취한 다음에 당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식후 인슐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고, 네, 당연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식후 인슐린만 알죠? 뭐 먹었을 때 인슐린 나온다 그러는데 먹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 기본적인 인슐린을 이렇게 깔아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깔려진 사람은 공복 혈당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당뇨약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높아요. 아직. 그걸 낮춰놓버리면 당뇨약 들으면 혈당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게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영상. 인슐린이 잘 조절이 되면은 당뇨가 예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던 이면이 또 하나 숨어 있어요. 이름하여 인슐린의 두 얼굴 하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인슐린의 민낯을 낱낱하게 파헤쳐 볼게요. 네. 오늘 시험해줄 이 뽑기통이 기호 뽑기통이 있는데요. 혈관이고 이게 예. 투명한 통이 혈관.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쪼꼬볼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들어가겠죠. 그죠? 혈당이 높아지죠. 높아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바닥이 그러면은, 세포군요. 예. 네네네. 우리가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슐린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세포로 당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혈당이 떨어지고 세포는 당을 먹고.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인슐린의 기능이죠. 인슐린 때문에 혈당은 낮아지고 그 당이 세포로 가서 세포는 먹고 살고. 네. 자, 근데 이제부터 인슐린의 두 얼굴이 나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인슐린이 고장나 버린다면 네. 인슐린의 또 다른 얼굴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음식이 일단 들어가게 되죠. 네. 음식이 이제 또 또 이제 막 먹습니다. 혈관 속으로. 케이크 먹고, 막 먹다 보면 또 흘리죠. 네. 우리가 인슐린이 고장이 나게 되니까 엉터리 인슐린 같은 것들이 분비가 이제 되게 된 네.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작동을 이 하는데 세포문을 열어줘도 포도당이 안 열려. 안 열리죠. 인슐린은 자기 역할에 충직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물량 공세로 나가는데요. 인슐린이 막 늘어나요. 막 늘어나요. 세포가 계속 음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넣고, 넣고 또 안 되니까 또 들어가고. 고장나게. 또 넣어줘. 혈당이 계속 높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당은 들어가고. 피 속에 넣고 그러네. 이렇게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고 가성비를 잃게 되면은 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궁금한 게 당뇨를 일으키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은 포도당이 되죠, 몸 안에서. 네. 이 포도당을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혈당이 최대로 올랐다 했을 때를 100으로 가정을 한다면 지방이 이제 음식으로 들어와서 혈당을 어느 만큼 올리냐 한 10%만 올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은 양의 인슐린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또 한 50%만큼 혈당을 올리거든요. 탄수화물을 네, 비교해봤을 그러면 때. 네. 또 지방보다는 약간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제 인슐린이 너무 많이 사용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100%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점점 과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의 질도 떨어지고 고장도 나고 이러면서 기능이 이제 상실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인슐린 자 영상 보셨죠? 그거는 이제 탄수화물을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달달한 것들, 금방 흡수되는 거, 씹지 않고 먹는 것들, 밀가루, 깡떡 뭐 이런 것들이죠. 백미 이런 것들. 그럼 혈당이 확 오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슐린이 확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몇 번은 따라가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넘칠 수 있죠. 그거는 아까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서서히 당을 올리니까 서서히 당을 올리면 인슐린이 폭수처럼 쏟아붓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을 섞어서 먹으시라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저 음식을 조정해서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병원에서는 당신 당이 높았으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인슐린을 투약시키죠. 자, 인슐린은 또 하나는 인슐린이 호르몬이잖아.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원료야, 기본적으로. 이게 호르몬의 원료야. 단백질 많이 먹고 지방도 먹어야 돼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 같은 거 먹어야 돼. 그리고 특수하게 인슐린 호르몬은 아연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아연이 호르몬과 관련된 물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 아연이 결핍될 가능성이 커요. 아연이 부족해도 인슐린을 제때제때 잘 못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아연이 부족하면. 왜 현대인들이 아연이 부족하냐면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아연을 결핍시켜요. 고갈시켜요. 그래서 아연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럼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도 이 아연이 좀 보충이 되면 인슐린 분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음식 좀 조절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인슐린을 아예 못 만든 췌장이 고장난 게 아니고 이런 원료 같은 것들을 좀 보급해주고 단백질과 지방 또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과 균형적으로 먹게 되면 약을 안 먹고도 혈당이 얼마든지 조절이 되고 배도 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탄수화물 중심으로 그렇게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특별히 아연이 필요하네. 아연 결핍 때문에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 당뇨병의 종류와 원인이 보시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다 그랬죠. 1형 당뇨는 뭐예요? 선천적으로 고장난 사람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췌장에 염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당뇨 환자의 뭐 0.5% 이내라고 하니까 1% 이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췌장이 정말 망가진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슐린 분비 안 되면 죽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돼. 2형 당뇨는 뭐냐면 환자의 대부분 99.5%라고 했는데 99% 이상이 많이 먹어서 그래. 뭘? 탄수화물. 과식, 폭식, 야식,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2형 당뇨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내 당뇨약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형 당뇨라고 해요. 음식을 조절하면 돼. 1형 당뇨는 당뇨약을 먹어야지. 근데 2형 당뇨는 당뇨약을 먹어서 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당뇨병 검사가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감스럽게 현재 당뇨병 진단 검사들이 췌장의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분비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췌장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판별하는 검사법이 없어요. 적합한 검사 방법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야. 췌장이 고장났다 안 고장났다 그거를 알 수가 없는데 서양의학에서는 당뇨가 있으면 너 선천적으로 췌장이 고장나서 인슐린 분비를 못해서 그래 라고 단정을 하고 그 약을 투약한다는 거예요. 또는 글루카곤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이는 거라. 웃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뇨 기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뇨들, 환자들, 일형 당뇨, 췌장 고장났다 단정하고 인슐린 유입을 한다. 획일적으로 혈당 강화제, 자극제, 이게 당뇨병 치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수치만 내린다. 예전에는 이 인슐린을 돼지 인슐린을 사용했대요. 돼지, 조류 인슐린. 현재는 유전자 변형 DNA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대량으로 합성 생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재나 주사로 투입하죠. 실제 당뇨병 환자들의 85% 이상이 췌장의 호르몬 분비 기능이 정상 상태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약을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약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췌장이 고장나지 않았다.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 목표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당원색소 아까 7% 미만이라고 그랬죠. 식후 혈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혈압 수치를 잡는 것처럼 당뇨도 이렇게 약을 통해서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 미만이면 당뇨약을 먹는 이유가 이 수치 조절이에요. 그 사람의 몸의 기능과는 관계없어요. 당뇨약,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당뇨약은 아까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췌장을 자극하는 약을 먹여요. 그게 아마릴정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데, 이거의 부작용은 뚱뚱해져요. 내가 몸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 어느 정도 있는데, 더 자극시켜서 인슐린을 과잉적으로 분비시켜요. 그러면 저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남아도는 당을 오줌으로 빼버려야 되는데, 세포로 집어넣는다는, 구겨낸다는 거예요. 그럼 비만해지죠?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지? 피부 발진, 소양감, 피부에 독소들이 퍼지니까. 이 세포가 병이 들잖아요. 먹을 거 자꾸 넣어버리면 그게 썩지. 태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인슐린이 적당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인슐린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믿으셔야 돼요. 약을 믿으면 안 돼. 네? 여러분들 몸은 컴퓨터로 정확히 계산해서 나와요.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못 따라갈 뿐이야. 그럼 음식을 줄여야지 인슐린을 늘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을 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지. 그리고 아까 글루카곤 얘기했잖아요. 글루카곤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혈당을 높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글루카곤 분비를 방해시켜요. 간을 두드려서. 그러면 간이 망가지면 구토, 메스꺼움, 그 간이 해독하잖아요. 해독을 못하니까 독극물 같은 것들이 혈액에 떠돌아다니니까 구토, 메스꺼움, 설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이아백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당뇨약이 아마릴 쪽이냐, 다이아백스 쪽이냐, 그리고 또 당에서 탄수화물 분해해서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혈당을 높여지지 않게 하는 건데, 요거에는 베이슨정이라고 해서 그런 걸 쓰는데, 이거의 부작용은 설사, 방귀,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분해를 다 못 시키니까 가스, 복부팽만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위에 세 가지 계열이 아니면 간이나 근육, 지방에서 인슐린이 분비해서 혈액에 떠돌아다니면서 특정 세포의 문을 딱 두드린다고 했죠. 그 세포에서 인슐린이 똑똑 두드리네. 그럼 딱 벌려주는 게 수용체예요. 그 수용체가 민감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냄새만 주변에 이렇게 가도 냄새만 맡아도 확 열어버리는 거야. 이런 약을 써요. 그러면 비만해지고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상적인 약은 아니죠, 그죠?
혈당은 줄이겠지. 근데 혈관에 있는 당을 세포로 눈가림하고 집어넣는 거야. 쓰레기통, 우리가 누구 손님 온다 그러면 집에 청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버릴 거 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해서 그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손님 온다니까 그냥 응급적으로 안방에다 막 때려 넣는 거야. 그리고 깨끗한 척 하는 거야. 당뇨약이 그와 같다는 거야. 그럼 그 안이 쓰레기장으로 바뀌겠죠, 그죠? 추천은 이와 같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몇 살? 6살, 4살. 6살, 4살? 네. 좀 걔네들 보는 재미로 피곤한 줄 모르시겠네. 약은 안 그래도 약해진 심장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혈압이 가능한 약을 줄이고 그 대신 절식과 운동을 해보라고 홍 교수는 늘 강조한다. 좀 낮아야 돼요. 신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제발 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중환자실의 영어 약자는 ICU다. ICU.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도 된다. 병원에 실려온 이후 줄곧 홍 교수의 관심과 집중 치료를 받고 있던 음독 환자. 하루 만에 산성으로 치우쳤던 체액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신속한 투석과 적절한 유독 치료 덕분이다. 자, 시간 관계상. 보면 이분도 이쪽 전문이신데, 고혈압이나 당뇨를 본인한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약의 기전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쓴다고 해서, 혈압을 낮출 수도 있고, 당을 낮출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다른 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도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잘 안다 그러면 약 함부로 못 써요. 환자한테는 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자기나 자기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약을 처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당뇨병의 합병증 보면 이렇게 당뇨 피가 끈끈해져요. 그래서 혈관을 막 가서 피가 안 돌면 다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죠? 피부 가려움증, 소양증 그러죠. 가렵지. 독소들이 쌓이니까 노폐물들이 있으니까 복통, 변비, 구토, 콩팥 망가지고 성기능 장애, 발궤양, 협심증, 다 간경변, 눈 망막증 이런 것까지 되죠. 당뇨. 머리 쪽에 안 가면 사실 치매, 알츠하이머 다 당뇨 합병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당뇨병의 합병증은 사실 당뇨약으로 인한 부작용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릴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고 글루카곤 호르몬을 적게 하는 약들. 그러다 보면 당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고 당을 너무 줄였네? 그러면 저혈당증이 와요. 이 당을 활동에 따라서 혈압도 마찬가지고 정교하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들을 하는데 약을 통해서는 저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토, 두통, 어지럼증, 특히 이제 일어났는데 하고 갑자기 땀이 막 나고 우슬우슬 춥고 주저앉고 이런 것들이 저혈당증 쇼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침에 당뇨약 먹는 사람들 공복에 약 먹으라 그래요? 안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 공복에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이 온다고. 음식을 먹고 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혈당증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약을 충실히 안 먹어서 그래. 그 약이 너무 세서 그래. 왜 공복에 약을 먹냐고. 혈당 죽으려고. 음식을 먹어서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혈당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당약을 먹어야 조절이 될 수 있는 약인데, 공복에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음식 안 먹고도 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미쳤지. 기전을 알아야지. 저혈당증 오는 거예요. 약 안 먹어서 오는 게 약 먹어서 저혈당증이 오는 거라고. 약을 안 먹으면 저혈당증 안 와요. 약이 정확히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런 거. 3년 정도 되면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뭐 혈액이 끈끈한 상태에서 당을 조절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당 조절돼. 그래서 막 먹잖아. 약을 안 먹으면 당이 오르고 그러면 좀 주의할 텐데 당뇨약을 먹으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 정상 유지를 돼. 미친 거야. 뇌가 없는 거야. 5년 정도 되면 이제 말초까지 나빠져요. 손발 저림, 시림, 마비, 상처 났는데 칼로 베었는데 안 나.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그래. 썩어 들어오는 거예요. 8년 되면 눈까지 망가져. 막변성, 백내장, 녹내장, 실명 이런 거. 눈이 터지고, 네? 눈 뒤에 모세혈관이 막혀서 터져요. 터지는데 당뇨약 먹는 사람들 여러분들 약 보세요. 고혈압약 먹는 사람들 약 보세요. 여기 고지혈증 약 있죠? 고지혈증 약은 뭐예요? 혈소판 억제제야. 혈전 억제제 그래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면 안에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핏줄이. 터지죠? 터지면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피가 멎어야 되잖아요. 그 약 먹으면 피가 안 멎는다니까? 그럼 계속 흘러나와. 계속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지. 조금 흘러나오다가 이렇게 멈춰야지. 근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놓으니까 안 멈춰. 안 멈춰서 망막 변성이 되고 실명이 되고 뒤에 망막이 문제가 되고 눈 뒤에 뭐 터졌는데 그게 지혈이 돼야 되는데 계속 흘러나와. 어떤 특정 오장육부에 그 혈관에 상처가 나서 피가 새면은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혈소판이 나와가지고 막고 콜레스테롤로 발라서 혈관을 보수해야 된다고. 보수 못해. 그래서 저런 합병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 신부전, 부종, 간기능적으로 알고는거 되면 신장이 이제 모세혈관, 신장 안에도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우리 장부는 다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폐도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고 위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혈관이 막혔어요. 핀터도 신장도 마찬가지고 폐도 마찬가지고 10년 이상 되면 만성 신부전증이죠. 단백뇨, 신장에서 단백질을 못 걸러내는 거죠. 그게 새는 거지. 투석, 족부계죠. 발목절단, 다리절단 이게 무서운 거지. 그죠? 당뇨약 먹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한 5년 정도 이내에 되신 분들은 요 정도 증상이야. 그죠? 뭐 뇌경색에다 뇌출혈이 돼야 뭐 알겠고 심장 뭐 좀 하고 손발 차고 저리고 시리고 마비되고 뭐 이런 정도야. 뭐 그렇게 생명에 문제되진 않지. 근데 이제 눈으로 가면서 심장으로 가고 뭐 이러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지. 그죠? 저렇게까지 진전돼서는 안 돼. 저거에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지. 여러분들과 병원의 합작이지. 약으로 안 하고 생활습관 바뀌고 하면 좋아지는 거지. 자, 영상 볼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지난 5일 응급실로 실려온 50대 여성.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의 증상은 심근경색과 폐혈증, 당뇨합병증이 원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다리가 썩는 족부 궤양으로 2차례나 절단 수술을 받았다. 괴사는 다시 무릎 위까지 퍼져 3번째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28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던 김학순 씨. 당뇨병을 방치한 대가는 끊임없는 합병증의 연속이다. 그 중에서도 족부 궤양이 무서운 이유는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괴사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몸을 끝까지 망가뜨리는 당뇨. 당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합병증이다. 하지만 김학순 씨의 경우도 다리를 절단하기 전까지는 작은 상처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관에 장애가 생기면서 작은 상처도 단기간에 심각한 족부 궤양으로 발전한다. 당뇨병 환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60에서 70% 이상이 복부 비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장 지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유리지방산 같은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뱃속에서의 내장 지방은 쉽게 분해되는데 그 결과 많은 양의 유리지방산이 혈액 속으로 유입된다. 유리지방산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당뇨 합병증은 우리 몸 곳곳에서 발병하는데요. 머리에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이, 눈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또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발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족부 궤양이 심할 경우 당뇨 환자들은 다리를 절단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당뇨병의 총 의료비는 지난 96년에 비해 2005년 8배가량 급증했다. 온몸을 위협하는 당뇨 합병증. 자, 보셨죠? 그래서 당뇨는 저분이 약을 안 먹어서가 아니고요. 약을 열심히 먹고 음식을 이렇게 제어하지 않고 그냥 당 수치만 낮춘다고 하니까 먹어서 저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뇨약 안 먹어서 저렇지 그러는데 당뇨약을 열심히 먹었고 음식 관리는 안 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을 절단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발가락을 절단하죠. 발가락 절단하다가 발목을 절단해요. 발목을 절단한 다음에 무릎을 절단하죠. 아까 저분은 무릎까지 절단했는데, 그죠? 그 위에 썩어 들어오면 허벅다리 자르겠지. 한 3번, 4번 수술하고는 이제 죽어요. 개죽음이지. 그래도 먹고 죽은 기수는 때깔이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수술하잖아요. 저거 집 한 채 날려요. 저도 많이 봤어요. 잘 사는 분인데 당뇨 때문에 자르더라고요. 한 1, 2년 간격으로 잘라 들어가더니 다 자르고 돌아가셨는데요. 뭐 아들이 집 한 채 날렸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낫냐고, 그게. 그죠? 아니라니까.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 있다. 뭐, 보시면 되죠. 다 나와. 온몸에 다 합병증이 생겨요. 당뇨약을 먹어서 잘 관리하면 합병증이 안 생기는 거 아니고, 당뇨약을 열심히 먹고 당 관리를 하면 저렇게 더 빨리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차라리 당뇨약을 안 먹고, 당 수치가 높아져서, 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자제를 하면 차라리 이 정도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눈도 그렇고 다리도 저렇고 저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저체중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당뇨병 환자들은 반은 마르고 반은 뚱뚱해요. 그죠? 그래서 뚱뚱하다고 무조건 당뇨병 환자가 아니고 날씬하다고 당뇨병 환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 보세요. 혈압. 너같이 빼빼 마른 사람도 혈압이 높을 수 있다니까요. 저체중 당뇨병 환자는 굶으면 더 말라요. 그죠? 이 사람이 혈당이 높은 이유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이 마른 사람이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버리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양이 줄기 때문에 당뇨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당이 높다고 해서 그냥 음식량을 줄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어도 당뇨약을 투약하면 세포에 저장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태워서 에너지로 쓰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더 기능적으로 저하가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저하가 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을 그대로 먹으라고 대신 음식 종류를 잘 바꿔서 단백질이나 지방의 비율을 좀 높여서 탄수화물량을 좀 확 줄여가지고 먹으셔요. 단백질 같은 거 보충이죠. 그런 분들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니까 현미채식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 사실은 현미채식하면 당이 많이 줄어요. 백미보다. 근데 말을 안 듣지, 그죠? 껄끄럽대나 할 수 있는데 네? 방법을 몰라도 부족한 영양소, 고체중, 당뇨병 환자 체중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많이 먹는 거야. 그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런 경우는 좀 적고, 그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먹어. 많이 먹으니까 뚱뚱한 거지. 섭취열량의 과다.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줄여야 돼. 3끼 먹어서 당이 있으면 2끼만 먹으시라고. 그래도 체중이 과다해. 그럼 2끼 먹어서 많은 거예요. 1끼를 줄여야지. 그래서 당이 조절이 되면 약간 나눠서 2끼를 드시든가. 근데 좋은 것은 아침은 식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고체중 당뇨병 환자. 아침은 굶어. 근데 굶기 어렵잖아요. 아침에 또 단백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시라고.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유산균 정도 먹고, 단백질 정도 먹고, 아침은 끝. 식이섬유 부족한 데는 식이섬유 좀 먹고.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은 현미채식으로 하고. 보통 때보다 한 70%만 먹고. 이렇게 해도 당 수치가 확 떨어져요. 당이 저절로,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당이 높은 사람 없어요. 기름은 먹어서 그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4대 3대 3. 그러면 탄수화물을 반으로 줄여야 돼, 지금 먹는데. 대신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거. 생선이나 두부나 콩이나 이런 것들 좀 늘리고,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샐러드 해서 먹고,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준다. 현미채식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준다. 당뇨병 환자들은 영양소 불균형, 편중이 돼버렸어.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탄수화물 분해하기 위해서 비타민 B 많이 못 익혀요. 그럼 나중에 그게 결핍돼가지고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혈당이 높아져. 이런 원리. 그래서 많이 먹은 사람은 영양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양소 불균형이 심화된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 돼. 그래서 아침 식사, 당뇨 있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 이렇게 다 바꾸세요. 물 1컵, 유산균 한두 컵, 그리고 단백질은요. 동물성으로 먹으면 안 되고 식물성으로. 아미노산 스코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프로틴 같은 것들, 천점 약간 섞어서. 이게 끝. 아침에 물 한 잔. 유산균과 단백질은요. 이렇게만 해도 고혈압, 당뇨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체중도 좀 감량할 수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 뭐 저체중인 사람은 사과나 뭐 이런 제철 과일 같은 거, 좀 체중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런 거 좀 가미하고 체중이 좀 많다 그러면 좀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 같은 거. 잠든 사이에 수분이 다 빠져요. 단백질 합성 분해해서 단백질이 많이 소모가 됐어요. 장 활동도 둔화됐고 또 면역 체계도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잠든 사이에 일어나서 아침에 물 한 잔이 중요해요. 그리고 장을 좀 이렇게 좋게 해주는 유산균, 그 다음에 근육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밤에 단백질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은 피도 만들죠.
혈액도 만들죠, 혈관도 만들죠, 오장육부의 모든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밤 사이에 소모됐던 단백질을 보충해줘야지 아침에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이 떨어져요. 근육을 분해해요. 물 한 잔이 이런 것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아침. 물을 마실 때는 가급적 미진하거나 따끈한 물이 좋아요. 그죠? 따끈한 물이 좋죠. 그 다음에 유산균 섭취하고 당뇨 균형을 잡아주고 노폐물을 빼주고 하는 것. 단백질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했더니 점심이나 저녁 때 섭취한 단백질보다 근육이 훨씬 더 잘 구성되더라.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직후에 단백질을 먹는 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요. 여러분들 먹는 단백질이 다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많이 돼야 50%.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 같은 거 보충해 주는 게 뭐 주스 먹지 말고 단백질, 우유 먹지 말고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보면 심혈관 사망률 100% 증가하더라. 뭘 먹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리고 그 탄수화물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 탄수화물 대신에 이제 콩, 곡류, 식물성 단백질 섭취했더니 심혈관 사망률이 12% 감소하더라. 그렇죠? 그 우유 먹지 마시라고요. 그 고기 먹지 마시라고 단백질 보충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4%만 식물성으로 대체된 동물성 단백질 섭취한 사람들이 4%만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도 사망률이 확 떨어지더라. 심혈관 사망률도 확 떨어지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먹어요. 뭐 과일도 그때 제철 과일 좀 먹고 저는 저체중이기 때문에 좀 먹어요. 사과도 먹고 여러분들도 체중이 정상적으로 가면 그런 거 이렇게 먹으실 수 있어요. 단백질 가운데 유산균 그리고 영양제.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혈당을 조절할 때 이제 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은 맨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약을 먹는 것입니다. 약을 안 먹고 고혈압, 당뇨를 치료한다는 것은 뭐 아예 우리가 상상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다른 것을 좀 추가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써서 수치를 내려가게 하면은 그 수치 내리는 것이 저는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용이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때 그걸 작용이라고 하고 원치 않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쓰면 진통제의 작용은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진통제 때문에 생기는 속쓰림 뭐 이런 것을 부작용이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혈압 약을 써서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저는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혈관이 좁아져서 장기에 피가 적게 가서 우리 몸이 일부러 피를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혈압을 올리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이게 고혈압이 생기는 게 원리인데 혈압약을 써서 혈압 수치를 낮춰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적게 가는데 더 피가 적게 가게 되어서 이게 수치로 봐서는 된 것처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로 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못해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내리는 것은 혈압약의 부작용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 작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당을 내리자 그러는 것인데 혈당을 내리면 이 혈당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몸에 피계가 됩니다. 몸에 피계가 많으면은 다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비만한 사람이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 당뇨가 낫고 체중이 많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당뇨는 절대로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이라